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보자, 2023년 8월 14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이제 골랐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본의 이제 원폭이 두 번 떨어졌는데 그걸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이죠. 일반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실체적인 사실들, 사료를 보면은 일본이 원폭을 막기 전에 이미 항복할 의사가 있었다. 예. 일본의 항복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그런 사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일본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그런 이제 실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럼 그런 게 확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원폭을 투하했을까? 일본에 그것도 두 발이나. 그래서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20에서 30만 명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은 전쟁 범죄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단지 역사는 이제 승자의 기록인 것처럼 그 이후에 7, 80년 동안 미국 주도의 사상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1990년대 이후로는 구소련이 이제 몰락하면서 더더욱 그런 체제가 공고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말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여파로 남북 분단이라는 게 이어졌거든요. 일본 이제 패망 이후에 그거 강력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한반도에 지난 80년간의 운명하고 관심이 많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정보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예전에 제가 이제 찾아놓았던 자료들하고 결합시켜서 이 앞뒤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크게 참고가 됐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벤 놀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이거 저기 설명란에다가 사이트는 링크해 놓겠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일본이 미국이 핵폭탄을 쓰지 않더라도, 원자탄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이미 항복할 의사가 있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컸다. 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남진, 지금 러시아라고 그냥 통칭하겠습니다. 그 당시 소련으로 불렸을 텐데 지금 러시아니까 그 나라죠. 러시아로 통칭을 하겠는데, 러시아의 남진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연합국입니다. 그래서 독일, 이태리, 일본하고 맞서 싸우는 연합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미 전황은 기울어졌죠. 독일은 패망했고 일본도 곧 패망할 것인데, 그래도 굳이 핵폭탄을 썼다. 미군의 희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핵폭탄을 썼다는 게 여기까지 논리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미국 내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독일과 일본 패망 이후에 세계 구도를 미국이 주도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러시아도 그들의 욕심이 또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3일 있다가 나가사키. 기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망자는 20에서 30만 명. 자, 이것은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사실은 뭐 이란이나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저런 위험한 나라가 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 난다. 이런 논조를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그런 위험한 무기를 군사적 목표도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연달아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얄타 회담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5년 2월 4일, 2월 11일
자, 일본과 독일의 패망이 이제 눈앞에 왔을 때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의 본토에 다가갈수록 힘든 전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러시아는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그 당시에 이제 물이 올라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얄타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크림반도예요. 예,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중립적인 지역도 아니고 러시아로 찾아간 거거든요. 루즈벨트가 여기 처칠은 그냥 얼굴 비추러 간 거고 핵심은 루즈벨트와 스탈린인데 미국이 궁해서 부탁드릴 게 있어서 간 거예요.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서 부탁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일본의 태평양 전선에서 힘드니까 러시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할린을 침공해서 북에서 압박을 해달라. 그래서 일본군의 전력을 아래 위로 흩어리자. 이런 요청을 한 거고, 뭐 스탈린은 고민 끝에 군인들의 이해관계를 뭐 주판을 굴려받겠죠. 그래서 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스탈린이 혹할 만한 유럽 전선에 있어서의 선물들을 몇 가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약속을 합니다.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면은 3개월 후에 내가 참전하겠다. 그러다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예. 자,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전선 상황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얄타 회담이 2월 4일부터였는데 그 조금 후에 이오지마 전투가 시작이 돼요. 이오지마는 아주 조그만 섬이고 우리나라에는 유황도로도 알려져 있는데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투가 벌어지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예, 작은 섬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는 여태까지 태평양 전선의 여러 가지 섬 전투와는 달리 이것은 일본 본토의 행정구역에 들어있는 지역이에요. 일본 본토예요. 예. 그리고 일본군들이 여태까지 뭐 반자이 전투, 반자이 공격, 돌격 이런 것처럼 무모한 전투를 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확신은 없지만 미군한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는 그런 전술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군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일본군하고 육박하게 돼요. 네, 미군으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부담이 된 거죠. 어려움이.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 같은 경우에도 미군 사상자가 25,000명이나 나고 그 뒤 한 1개월 있다 거의 곧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시작된 오키나와 전투에서도 자그마치 3개월에 걸쳐서 약 5만 명의 희생자가 나요. 여기는 이제 부상, 사망 합친 것인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 뭐랄까 트로마 증후군 전투가 너무 참혹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전선에 이탈하게 되는 거. 그런 병사의 수가 몇만 명이 나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군은 부담이 느껴져요. 섬에서 이런데 일본 본토로 진격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의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미군은 이미 그때 이제 핵무기 개발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성공은 못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참전을 해달라, 북에서도 압박을 넣어달라, 북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련군이 8월 9일에 참전을 해요. 딱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한 것 같아요. 독일이 이제 가장 크게 항복을 한 게, 전체적인 항복을 한 게 5월 9일인데 3개월째인 8월 9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처음 폭탄이 떨어진 게 8월 6일이에요. 미국은 왜 그때를 선택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핵폭탄은 7월 중에 개발이 완료됐거든요. 이것은 러시아가 참전을 확인하고 행동으로 곧 옮길 때가 확신해진 거예요. 미국이 그 당시 트루만이죠.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참전하기 3일 전에 일단 한 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참전을 했어요.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원폭에 대해서 인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인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미국이 저런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네라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 거예요. 예. 미국이 그런 강공을 취한 것만큼 이게 이해관계를 나도 챙겨야 되겠다. 미국의 본심을 좀 아는 것이죠. 미국은 이미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고 핵심적인 거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도 대응해야 되겠다. 라고 들어온 거죠. 그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는데 충분치 않았다. 8월 9일 날 선전포고하는 날 한 번 더 떨어뜨려요. 여러분 여기 조금 느낌 오시죠? 그러면서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빨리 할 것을 종용했고 협상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 러시아군 나름대로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남진 속도가 엄청나게 전격적이었어요. 150만을 투입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개성까지 내려와요. 상륙 작전도 3번이나 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관동군 절대 허접한 당나라 군대 아닙니다. 정예 병력이에요. 우리 대통령도 저기 출신이죠. 한명희 대통령. 그리고 6.25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들 저기 출신들 많아요. 정예병입니다. 마지막 한 목숨까지 저항했을 그 관동군이 60만 명이나 단체로 포로가 돼요. 이것은 러시아군의 전술이 전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더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핵폭탄을 터뜨린 후에 일본한테 유리한 국면도 생겼을 수가 있어요. 즉 천황제의 유지, 천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것들. 왜? 미국이 급했어요. 핵폭탄을 터뜨리고도. 소련군의 진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잘못하면 한반도도 잃겠다. 예. 자, 이 정도 시점까지 다다르면은 일본을 사실은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개입했을 때 일본에 이미 항복 의사가 있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5년 12월 말까지 무조건 항복할 의사가 있었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예. 이게 미국 내부 자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핵폭탄을 터뜨리고 보니까 이제는 한반도까지 약간의 욕심이 생겼다고 봐야 돼요. 왜? 반도에 대륙에 발을 디뎌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된 국면도 있다고 봐요. 일본도 미국에 항복하고 싶었거든요. 그 전에 이 진군 전에 만주전선에서 주코프한테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러시아군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미국에 항복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은 미국 자료를 보더라도 45년 12월 말, 45년 말까지는 무조건 항복할 의사가 있었고,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본토 공격이 11월 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전에도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은 항복할 의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얄타 회담에서 러시아군의 참전을 약속이 됐거든요. 참전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일본은 미국한테 항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본토 진공을 위해서 미군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핵폭탄을 투척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폭 투하를 앞당긴 이유는 사실은 독일도 마지막에는 러시아군의 파워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베를린을 점령한 것도 러시아군이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역할이 재현될까 극도로 미국은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대척점에 있을 거라는 이미 알고 있었고, 독일에 이어 일본마저 패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순간을 러시아가 쟁취해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석을 위해서 일본은 무조건 확보하고 싶었다는 부분.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남진을 제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점령하려고 했다가는 러시아한테 선수를 당연히 빼앗기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일본을 내 것으로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보니까 대륙에도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핵폭탄을 터뜨린 날짜가 정확하게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날짜와 일치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러시아에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항복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협상에서 얻어간 것도 제법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미국의 그림이 그려졌다. 한반도에 확보를 하는데 한반도에 어디까지 확보를 해야 되느냐? 8월 15일까지 러시아군이 내려온 것이 개성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항복 날짜는 한반도에 러시아군이 어디까지 진주했느냐, 그것과 연계가 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게 돼요. 이런 부분은 향후 사료를 통해서 증거가 확보돼야 돼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일본 확보한 거니까. 예. 그리고 한반도 핵심적이 어디냐?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할 때 썼던 것을 크게 참고했을 거잖아요.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고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인천이다. 근데 러시아군한테 시간을 하루만 더 주더라도 서울 이남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다. 한반도 남단에 이미 일본군이 와야 됐기 때문에, 이미 주력은 관동군이잖아요. 여기는 후방인데 한반도 남단은. 그래서 일본의 항복 날짜가 거기에 맞춰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게 돼요. 네. 자, 그러면 미국 내부의 상황, 일본이 항복할 것이냐? 네. 왜 핵폭탄을 쏘냐? 일본이 항복할 건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겠냐? 민간인을 그렇게 살상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소개드린 그 채널에서 잘 다루고 있는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그 당시 이제 유럽 사령관이었죠, 연합군. 그리고 34대 대통령도 하죠, 미국에. 이거의 비망록이에요, 뭐 당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준 건데,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부족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45년 당시, 이건 45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핵폭탄 개발이 거의 확실시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유럽에서의 전황도 거의 끝나고, 아이젠하워는 장군으로서, 연합군의 장군으로서 당연히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가 있었고, 독일을 패망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는 본인이 군함 바퀴예요. 본인은 유럽 사령관이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의견을 물어요. 원폭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아이젠하워의 의견은 뭐냐면은 나는 반대다예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당시에. 예. 왜냐, 그 밑에 제가 이제 번역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패전이 확정되어 있다. 패전이. 예. 시간의 문제일 따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 군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병사의 목숨을 최대한 덜 손실시키면서 상대방의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면 정치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목적으로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선이고, 그에 따른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요게 다른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즉 정치권은 향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패권 경쟁까지 미소간에. 자, 이것은 당시 아이젠하워는 군사령관으로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연합국이잖아요. 그래서 연합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적을 이겨내는 거, 이게 최선이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정치인이었던 국방장관은 그 이후까지 보고 있었고, 그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었고,
향후 이제 패권 경쟁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패권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아이젠하워의 생각은 이게 이제 그 당시 군의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개인만의 아이젠하워 개인만의 성격 의견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은 이미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고 이기 전황을 이제 뭐랄까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체면을 유지하면서 항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일 따릅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무슨 정치적인 이유에서 원폭을 투하하게 되면 민간인이 많이 살상이 될 텐데 그러면 세계 인심을 잃을 수 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7,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의 지위에 있었고 또 게다가 1990년 초반에는 구소련을 붕괴까지 시키면서 세계 패권의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역사는 이제 성자의 기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이 자체가 왜곡돼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 여론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후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있어서의 여론이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겠다.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문명의 이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SNS다.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네. 앞으로 AI 같은 게 등장해서 번역이나 언어의 장벽이 더 무너지면은 이런 것은 더 광범위하게 번져갈 거다. 그럼 기존에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2, 3년간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그 일환에 오늘의 영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7, 80년 만에 대중한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전체적인 전황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몇 가지 증거를 더 제시합니다. 이런 의견이 아이젠하워 개인의 만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전에 아이젠하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어차피 힘에 의한 균형이 필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의 군대를 해체한다고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이게 비현실적이죠.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연대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그건 지금도 사실일 겁니다. 아마. 평화를 위한 국방력 강화 이런 거죠. 영국은 해군력, 미국은 공군력, 러시아는 육군이 있으니까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한다면은 웬만한 잡생각이 들지 못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감히. 그래서 이런 게 아이젠하워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에요. 지금은 그대로 진행이 안 됐지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미국의 전략, 폭격, 검토, 이런 보고서인데, 미국이 이제 아까 아이젠하워가 이야기했다시피 공군력의 강국인데, 이게 보면 수많은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폭격을 감행했는데, 많은 지역이 뭐 공업 지역과 민간 지역이에요. 그건 독일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동경 대폭격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 희생이 됐거든요. 그 문제점을 그 당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민간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냐. 그 불가피성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그게 있느냐. 자, 그러기 위해서 민간의 피해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시해요. 이건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뭐라고 해야 되겠나. 미국 국가 기록실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료예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이제 한 페이지 분량인데 해당 부분이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영상에서 짤막하게 크게 잘 보기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쭉 제가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탁 이렇게 출연해서 본인의 의사를 포장을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부족하게 번역을 해본다면은
이건 당연히 아이젠하워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다른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에요. 보고서 46년에 나왔어요. 전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고 분석을 한 거예요. 자, 1945년 12월 말까지 일본의 항복을 확실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즉 원폭 없이도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만 압박을 가했으면 일어날 가능성도 되게 높았다. 뭐냐? 11월 1일 즉 미군의 본토 진공 시점 이전에 일본이 항복할 가능성도 많았다. 왜? 러시아가 참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원폭을 부득이하게 사용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내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에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굳이 그걸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군의 희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다. 지금도 항복할 텐데. 예? 그런데 민간인만 희생을 시켜서 그 당시 아이젠하워는 얼마나 희생이 될지는 몰랐겠지만 정확하게 무서운 폭탄이라는 건 알았겠죠. 그러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도 정부에서 당연히 만든 보고서겠죠.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 더 제시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린 팔러시라고 미국에서도 뭐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에요. 예, 되게 마이너한 이런 게 아니고 이 2013년에 나온 보고인데 전문가의 의견, 역사학자 의견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항복을 한 것은 폭탄 때문에, 원자탄 때문에 항복을 한 게 아니고 러시아군이 참전한 것 때문에 항복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네. 이 세 가지 지금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 내용을 빌어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 보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일본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러시아군은 우리가 도저히 비빌 구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한테 항복할게. 예? 근데 미국의 판단이 늦었던 거죠. 왜? 핵폭탄의 개발, 원자탄의 개발 완료가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그러다가 8월 6일 날, 러시아가, 대1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미리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도 눈치가 있었겠죠.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선전포고 한 달 한 방 더 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 60만 명을 포로로 잡고 만주를 다 점령하고 한반도 개성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료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합리적인 추정을 해본다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엄청나게 빨리 무조건 항복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협상에서 오히려 덕을 본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 포탄이 너희한테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멈추자.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거에 맞춰서 일본하고 항복 날짜를 잡았을 것이다. 일본을 재촉한 날짜가 거기에 맞춰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그 뒤에 일들을 보면 진행이 돼요. 즉 한반도의 서울과 인천을 확보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여론의 악화를 오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본의 핵폭탄을 두 번이나 터트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한반도의 남쪽을 확보한다는 게 중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 날 때 보면은 엑시슨 라인으로 대표되듯이 우리한테 변변한 무기도 주지 않고 북한은 무장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군사 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싹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엑시슨 라인을 딱 끄면서 한반도를 배제시켰잖아요. 전혀 모순된 행동이에요. 몇 년 만에.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각오하고 핵폭탄을 두 발이나 터뜨렸는데 거기서는 그런 행동을 한다. 몇 년 있다가 4년밖에 거리가 없는데 한반도에
위기가 한반도의 중요성이 갑자기 그렇게 없어졌냐? 전혀 아니죠. 중국이 국공내전을 통해서 모택동이 장개석을 몰아내는 게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어요. 오히려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 시점이었어요.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반도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확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반도가 민족 국가를 안보로 갈라놨기 때문에 분란의 소지가 많다. 이 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미국의 입장에서의 통일국가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다분히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또한 나중에 사료로 검증이 돼야 되겠죠. 네. 자,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제 붙여본 겁니다. 히로시마 8월 6일, 나가사키 8월 9일. 저때 8월 9일 날은 러시아가 참전을 대일 선전포고를 한 날이죠. 8월 6일에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남하를 선전포고를 하고 내려왔어요. 네, 러시아도 생각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전력을 투입해서, 즉 최소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얘기 욕심을 많이 내는구나.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 독일이 지배했던 지역, 이태리가 지배했던 지역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한다. 핵무기까지 있네. 우리는 없는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절박할 수도 있죠. 확보하는 것이, 즉 미국의 생각하는 지점을 내가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우리는 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아마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일에도 선전포고를 하자 아마 나가사키의 두 번째 폭탄을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그러자 러시아군의 남진 속도는 더 거대해진 거죠. 빨라지고. 그래서 단 일주일 만에 개성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미국이 생각할 수 없이 빠를 정도로. 자, 그 결과 20에서 30만 명의 사망, 조선인 3만 명의 사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단 한 명의 미군도 보내지 않고도 어쨌거나 미국은 원자탄의 힘으로 38선에서 러시아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예. 그걸 위해서 3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겁니다. 원자탄에.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곳이에요. 인천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온 것은 9월 달에 들어와요. 9월 달에. 예. 예.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어쨌거나 한반도를 확보한 거예요. 귀하게 확보한 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49년, 이제, 그게 끝나죠. 이제 신탁 통치가 끝나고 소련군과 미군이 각자 철수를 하는데 북한은 무장을 탄탄하게 해요. 그런데 정보가 그것을 미군이 몰랐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한반도에 가진 그들의 관심을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소총하고 포 몇문 주고 없었어요.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력을 준 것이고, 당연히 남한 이승만 정부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 당시 이미 북한과 남한은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심하게. 남쪽에서는 뭐 좌익이 주도하는 뭐 폭동과 파업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군에서도 반란 문제가 많았고, 네, 거기 박정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 형은 또 대구에서 폭동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 또 미국은 철수를 해버렸어요. 무기도 변변히 주지 않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장개석 군대가 그냥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네. 패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결국은 49년 12월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6개월이 채 안 돼서 대만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중국이라는 큰 땅이 공산화가 되는데, 그 시점이면은 남한에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텐데 그걸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남한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침이라는 요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러시아를 떼어낼 수 있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게 명분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을 다시 밀어붙일 때 38선을 넘어서 진격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선을 왜 넘어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러시아는 안 들어왔지만 중국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세계 대전화 할 뻔한 것이잖아요. 그게. 예. 자, 그러면서 에치슨 라인을 꺼주죠. 이게 그냥 확실하게 꺼준 겁니다. 예. 한국은 그냥 먹어라. 맞죠? 군사 고문단 500명 남기고 나왔고, 그 군사 고문단과 그 가족들, 미국인 누구도 북한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인해서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네? 싹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는 남한군은 의도적으로 약화시켜졌고 북한이 보기에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걸 확실히 해준 게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꺼버렸잖아요. 네. 자, 한국은 우리의 미국의 방어선 바깥에 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귀하게 얻어놓은 땅인데, 예. 여러분도 각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답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필리핀이 들어갔는데 한반도가 빠졌다. 예. 묘하죠, 이거는. 네. 그래서 에치슨 라인에 되자 당연히 우리 이제 당시 이승만 정부한테는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티격태격 계속 38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한테 이런 것도 지원해주지 않고 우리를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냐. 근데 미국은 러시아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겠다. 그래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그래놓고 에치슨 라인을 그렇게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고 한국 전문 학자죠. 시카고 대학의 한국 전쟁의 기원. 네. 미국이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 미국 전쟁교육 SL17, 예. 미국 국방부 성인은 50년 6월 19일 주에 발표된다. 6월 25일 남침 전에. 예. 그래서 이거는 남침이 일주일 후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미국이 예측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한에는 미국은 아무도 없었고, 그때 나오는 것이 신속한 후퇴,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원인 중에서 미국 유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유인설. 예. 자, 이런 걸 계기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지금 이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왜곡이 되어 있어요. 현재. 예. 그런 것이 지금 바로 펴지는 그런 흐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